앞으로 한쪽이 받을 퇴직금도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20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현안을 가지고 집중 대담하려고 합니다.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초대했고요. 법조 취재하는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번 공개 변론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었고요. 맞습니다. 그때 권 기자 설명 드렸었는데, 자, 우선 이 사건 개요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두 부부가 결혼한 거는 97년도였고요.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뭐 폭행도 있었고 뭐 외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고부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 판결을 하면서 재산을 6대 4로 나눠라. 남편 6, 부인 4로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남편이 보니까 이 부인이 직업이 교사고 예. 남편은 연구원이거든요. 네. 이 월급을 따져보면은 남편이 더 많은데 퇴직금을 보면 부인이 더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인 퇴직금이 한 1억 원이 넘고 네. 지금까지 일한 것만요. 예.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일한 걸로만 봤을 지금까지 때 산정된 그렇죠. 것이? 예, 지금까지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억이 넘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산정했을 때 1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그래서 남편 쪽에서 왜 재산만 나누냐, 퇴직금도 나누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과거 대법 판례를 들어서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대법원에 가자.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판례가 오늘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거죠. 예. 두 분은 아직 이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죠?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뭐 결혼 정년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네. 오늘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공개 변론까지 될 만큼 굉장한 그 이슈거리였고 예민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한 남동생과 남동생 올케 뭐 조카 다 같이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데요. 예. 보면 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일도 아내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게 있고 아내의 일도 남편이 기여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퇴직금도 결국은 이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오늘의 이제 판결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상대가 되는 것이고 특히 결혼 생활에서의 소비와 지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함께 그 재산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 결혼이 완만하게 잘 진행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일을 또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저는 절대 장려되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이죠.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 분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또한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판결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특히 네.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좀 봤을 때요. 네. 대한민국은 이제 전적으로 좀 노후를 과거에는 이제 가족 안에서 많이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양육하고 그렇죠. 이런 그 전통적인 가정의 그런 규칙이 또 깨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연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40,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부의 그 두 사람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조금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20년 만에 이게 판결이 바뀌게 된 건지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게 공개 변론이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보면 예. 6월 19일이었거든요. 네. 한 달도 안 돼서 선고가 나온 겁니다. 사실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판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실 호준석 앵커가 네. 이거 선고는 언제 나냐고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 시간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여론 수렴 과정도 필요하고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길이 안 잡혔었으니까요. 근데 법 쪽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선고기를 잡고 공개 변론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선고를 내렸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시급한 현안이다 봤군요. 그렇게.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혼율도 급증하고 노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퇴직금 문제, 이혼할 때 나눠야 되느냐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판결할 때 봤더니 오늘 전원 합의체 선고했는데 예. 9명 모두 퇴직금도 분할하라. 그러니까 이 9명 모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지금 퇴직금도 나눠야 된다고 지금 의견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빨리 이 선고 날짜를 잡은 것도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 정말 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선고 날짜를 잡고 전원 일치로 이렇게 선고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대로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우자가 협력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퇴직금이 지금까지 산정된 아까 1억 네. 4천만 원 네. 그것만 분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 후에 계속 또 쌓일 거 아닙니까? 네, 퇴직금이? 그렇죠. 그것도 지금까지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그 법조문을 봐도 나오지만 예. 사실은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부부가 쌓은 재산은 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조를 했든 부인이 내조를 했든 아니면 같이 맞벌이를 했든 이게 다 서로의 협력으로 축적된 재산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건데 네. 당연히 퇴직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일했고 15년을 더 일할 수 있다면 15년 일한 만큼만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뭐 개별적인 사례라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은 남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고 네.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뭐 폭력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좀 귀책 사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이게 한 건가요? 보통 그 그러니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때는 예. 이 위자료를 묻게 되는 거고요. 사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서로 얼마나 이 역할을 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안 가정주부를 했던 부인과 남편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보통 3대 7 이렇게 많이 나누기도 하고 가정주부는 3. 네. 그리고 예. 남편은 7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3.5대 7 뭐 6.5 내지는 4대 6 이런 그 재산 분할이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그러니까 가정주부일 때는 30% 정도 기여를 했다 재산 형성에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맞벌이는 서로 사실은 그 번 거지 않습니까? 직장에 각자 나가서 그런데도 이건 다 공동으로 서로 기여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셨나요, 두 분은? 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네. 맞벌이를 했을 때 서로 내조 외조 둘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예. 남편의 어떤 기여도 있는 것이고 아내의 기여도 있는 것이고 즉 공동의 협력으로 우리 가정의 이런 이제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재산 이런 행복이 다 이제 일궈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수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반대되는 얘기지만 그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이제 뭐 7대 3 정도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정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를 뭐 나는 가사 일을 했으니 나는 기여를 했다. 뭐 당신이 뭐 돈을 벌어왔으니 어떻게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한 명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평화와 또 가사와 양육을 일가족이어야 위해서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타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가정주부기 때문에 3 정도의 그런 지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조금 더 고쳐줘야 되고 좀 변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면도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퇴직금을 뭐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그 오늘 대법원에서 고른 이 케이스가 사실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게요. 야. 첫 번째는 퇴직금 분할 자체도 굉장히 이슈기도 하지만 네. 사실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역할이라는 입장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그 부인의 퇴직금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앞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남성이 돈을 적게 버는 이런 케이스도 점점 많아질 수가 중요한 있거든요. 포인트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케이스가 대법원에서 그 전원 합의체로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마치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금까지도 이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6이고 남편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앞으로도 어떻게 이게 그 이혼 재산 분할의 그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지 이런 예. 것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직금이라는 게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내 수중엔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이. 근데 이혼은 지금 할 거고, 그러면 빚을 내서 그 돈을 대출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지금 그 항소심에서 나온 거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선고가 나온 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거고요. 예.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파기환송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사례 재판에서 어떻게 나눈다는 선고가 나오겠죠.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금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나눈 그 방법이 방법이 있고요. 있겠군요. 아니면은 퇴직한 이후에 뭐 이혼을 했더라도 10년 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돈을 주는 방법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두 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실 때 양성평등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도 사례들을 보면 그 잘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이상 되면 전 배우자에게 약 한 50% 정도의 그 양육비라든지 그 재산 분할에 대한 거를 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어떤 양성평등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앞당겨서 빨리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해외 그 사례든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네. 뭐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사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퇴직금을 분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연금이라든지 이 퇴직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례에서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느냐 이걸 보게 되면 예. 첫 번째는 퇴직금이 당장 지금 언제 나올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무형재산인데 어떻게 나누자는 얘기냐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한 건데 이 재산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 성격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축적 재산이라는 거 말고도 어떤 개인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 보장을 위한 거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도 퇴직금이 분할이 되긴 하지만 네.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 연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연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도 나누는 게 일반적인 해외 사례고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또 한 가지가 지금 외국에서는 이 최근에는 보면 이 법정에 가서 사실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이 혼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억만장자들의 케이스에서 이 비롯이 된 건데 왜냐하면 워낙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결혼 6번, 7번씩 한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재산이 사실 차곡차곡 떼나가다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전 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 심지어 뭐 배우들 중에서도 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경우도 혼전 계약을 맺어서 이혼할 때는 얼마씩 나누자, 얼마를 그러니까 주겠다. 배우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도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은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혼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연히 결혼할 때는 누가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그 계약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상 안 그렇죠. 받아들여지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네.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누가 이혼한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네. 혼전 계약이라는 게 뭐 억만장자 배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그러면 되고 계약하면 그것이 법보다 더 우선하는 건가요? 법으로 그 정해놨다고 하던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죠. 미국 그 같은 입법화가 돼 있죠. 우리처럼 법원에서 뭐 6대4 이렇게 나누라는 게 아니라 퇴직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입법화 돼 있어서 그건 아예 분할이 되도록 돼 있는데 예. 혼전 계약 맺은 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전에. 더 우선하는 네. 정은혜 의원님은 그 혼전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금의 정서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이 일을 생각했었다고요? 네, 정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미래의 결혼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데서 보면 뭐 결혼할 때 뭐 몇 장 분량의 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작은 뭐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정말 소소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어기라고 지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이고 사실 뭐 교도소를 만드는 것도 뭐 범죄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혼전에 그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그러니까 이혼을 염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런 성향이고 당신은 이런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맞춰가고 이걸 어겼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규칙을 만들자라는 것은 예.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사실 그래서 그 아는 변호사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부탁하고 나중에 이제 공증을 받는 것은 어떠냐. 아니, 근데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네. 그 두 명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네, 그런 사례도 아,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전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아. 받아들여지지가 계약서 않는데. 못 쓰겠다, 본인은. 그렇죠. 사실 결혼할 때 얼마나 좋을 때요. 사실 결혼할 때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충만할 때 결혼을 하는 건데 우리 헤어질 때 이렇게 하자라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근데 그 정서적으로는 설득은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나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냐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네요. 예. 그 이번에 판결에서요. 네. 비율은 네. 그 분할 비율은 그것도 다 사례마다 다 다르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케이스는 이제 그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예. 얼마 대 얼마로 나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사실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이거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이미 이혼을 했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항소심에서 이 매월 그 말일에 이제 그 30만 원씩 공무원 연금에서 30만 원씩 떼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네.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연금도 분할 대상이긴 맞지만 예. 이 부인이 이 결혼 생활 15년 동안 했는데 이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9년치의 연금에 대해서 부인이 30%를 떼가는 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재산 분할은 6대4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비율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종기 기자는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 안 썼죠? 안 썼습니다. 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아니, 계약서가 네. 필요 없도록 서로 좀 참고 양보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제로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이 좀 줄어드는 그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수은주 저희가 매주 두 분에게 미션을 드려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미션이 뭐였죠? 국회 도서관에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 이제 찍어오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추천 도서. 네. 수행하셨습니까? 네, 지금 저기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국회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 시원하던가요? 쾌적하던데요? 네, 시원하고 저희 이제 서로 사진 찍어주고요. 근데 정말 같이 가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미생. 네, 제가 선택한 책은 미생입니다. 무슨 책이죠? 이게 지금 윤태호 작가님의
만화로 된 이제 예. 책인데 미생이라는 게 뜻이 아직 이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청년 이제 인턴생의 어떤 좌충우돌기 그리고 어떤 이제 많이 힘들지만 그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얘기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많았고 정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자 이 현실을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휴가철에 이제 심기일전하면서 읽고 다시 생활로 돌아갔을 때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예, 특히 또래 젊은이들한테 네네. 많이 도움이 되겠군요. 네. 저는 미생 그래서 기억나시죠? 미생지신 아마 그 세종시 수정한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표하고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아직 살아있지 않은 예. 뜻의 어떤 그런 미생. 예, 그 미생하고는 이 입니다. 미자가 이게 다릅니다. 그쪽과는 다르고 꼬리 미자. 이거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뜻의 어떤 그런 예. 의미인데요. 네. 이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속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인물인데 대기업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귀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느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예. 들어주는 귀가 이 사회에 있어야 선배들 우리의 귀. 생생한 이야기들도 잘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예. 걸 느꼈어요. 네. 이분들의 조금 그 윗세대, 선배 세대로서 뭐 저도 그렇고 권준기 기자도 그렇고 좀 잘 경청하시고 네. 예, 후배들 얘기 잘 듣죠?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후배들한테 이따 한번 물어보도록. 네. 자, 정은혜 위원님 어떤 책? 네, 저는 톨스토이의 책인데요. 그림이 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금 어유 손수조 네. 위원님이 사진을 훨씬 제가 더 잘 찍으시네. 찍었죠? 제가 셀카도 하나 찍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중고등학교 때도 약간 의무적으로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저 책은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단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편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건데요. 휴가철에 사실 뭐 막 놀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일상에서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해답을 어떤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책이라서요. 예. 네, 저는 저 책을 추천합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안 읽어봤습니다. 예,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이번 주 미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인경 앵커가 오늘도 미션 드릴 겁니다. 이인경 앵커. 네, 이번 주 미션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서 아주 황당한 규제 법안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입법 신용에만 급급해서 이 헛웃음을 황당한 법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찾아오셔서 잔잔한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준기 기자도 국회 오랫동안 취재했었죠. 오렌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한참 추리했었죠. 예, 네. 생각나는 저런 황당한 법안들이 있습니까? 당장 생각하니까 잘 안 떠오르네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이 규제 법안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떤 거 찾아오신지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저거? 저에게는 왜 휴가를 안 주시나요? 예, 아무튼 열심히 해서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행하시는 거 보고 성적이 좋으면 그 다음 주 휴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퇴직금, 장래 퇴직금도 분할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면 채택되는 내용은 저희가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뉴스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샵1988, 한 건에 100원 유료 문자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권준기 기자 그리고 손수조 정은의 두 분과 토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